안녕하세요. 저는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이 신청 사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나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여 시기 좋게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보다도 직급을 빨리 달았던 케이스였죠. 어린 나이에 빨리 진급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직장 내 질투라든지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는 마인드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그렇게 이악 물고 회사를 다닌 결과 최연소 나이에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 살았을 무렵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건 바로 직장 후배였습니다.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거리처가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그쪽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팀장님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제 남편은 직장 후배였어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회사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가 아닌 후배였어요. 독하게 일만 하던 저에게 안시처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남들은 독하다, 여자가 저렇게 악자 같아서 뭐하냐라고 욕했지만 남편은 늘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2년 차라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자기 씀씀이가 좀 커서 그런가?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시고 돈벌이 수단이 안 되시니까 내 월급으로 엄마가 생활을 좀 하셨거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다시 취업하시고 하셔서 결혼하면 절대 이런 돈 문제는 걸림돌 되지 않을 거야. 뭐 돈이야 다시 모으고 하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정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알겠어. 그래도 헛돈 쓴 게 아니니까 뭐. 결혼을 하려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말에 뭐 이해는 가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저희 집에서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회사 근처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경제력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갈 상황과 남편의 성실한 점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 주는 것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나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 평생 사랑받고 사는 게 아빠는 제일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서방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뭐하니? 가정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 돈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최고야. 얼마나 자상하고 너한테 잘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잘 살아봐, 우리 딸, 알겠지?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나 집 하는데 보태주시고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고마워서. 자식 하나 딱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못 해주겠니? 걱정 말고 잘 살기나 해. 엄마 아빠는 그거만 바라니까 알겠지? 다행히도 제 행복만을 빌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니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동반자로서 산다는 것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결혼 전 그렇게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좋은 말씀만 해주시던 분은 결혼 후 완전 남이 되었어요. 당황스럽고 이런 게 10월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어쩜 코빼기도 안 비추니? 그게 며느리 태도야? 결혼을 했으면 이 시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 가풍을 익혀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우리 돈 좀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알겠어? 에이, 어머님. 요새 회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 서리 씨랑 같이 들릴게요. 걱정 마세요. 빨리 와. 그리고 올 때 저녁도 해 먹어야 하니까 장 좀 봐와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올 때 장까지 봐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이니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퇴근 후 같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댁을 무시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트집을 잡으시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얼씨구, 너희 6시에 끝나는데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와? 네가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네가 회사에서 우리 서리보다 직급도 높고 뭐 돈도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하셔서 끝나자마자 장 보고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까도 전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 언니는 말투가 그게 뭐예요? 무슨 엄마를 가르치는 말투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오빠한테 딱 봐도 집에서 어떻게 할지. 뭐라고요? 아가씨, 팩트는 그게 아니죠. 느닷없이 어머님이 갑자기 화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데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훤히 보인다는 말이 좀 듣기 그렇네요. 제가 무슨 이 집의 천적도 아니고. 아, 그래. 엄마랑 너 그만해.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던 분들이 무슨 갑자기 때를 지어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고
식사 후에 어머님이 설거지와 과일까지 깎아오라는 명령에 모든 걸 이행하고 나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어머님은 무슨 나를 하녀 부리듯 부리더라? 내가 오늘은 더 이상 큰 소리 나기 싫어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서 장 보고 온 다음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과일 먹은 거 치우고, 내가 이 집 하녀야? 자기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아주 어머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벌써부터 이러기야? 나 진짜 황당해서 그래. 아니, 사실 그렇잖아. 원래 며느리라는 게 다 그런 일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근데 내가 거기서 당신 도와준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이해해. 맨날도 아니잖아, 어? 뭐? 아, 진짜 당황스럽다.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면 될 것이지. 네가 우리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그냥 내 말 들어. 처음 보는 남편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날 큰 충격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풀렸지만 말이에요. 그래, 이런 날이 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애써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리니 어머님은 당연한 양 저를 부르시며 늘 저를 하대하시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돼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란 식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에 가서 그 이모들 초대 좀 하려는데 어떠니? 아니, 우리 동생이랑 언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너희 집이 넓잖아. 네? 저희 집이요? 아, 어머님, 제가 진작 초대했어야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짬이 안 날 것 같고요. 서리 씨랑 상의해서 날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는 어머님 내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시고요. 다음번에. 뭐야? 너 회사가 중요하니? 지금 가족이 중요하니? 아니, 내가 내 언니랑 동생, 우리 아들 집에서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그냥 물어본 거다. 네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음식 장만하면 될 것을 무슨 회사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통보를 하실 게 아니라 저랑 서리 씨랑 상의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런가요? 또 그 가르치는 말투. 너 집에서도 우리 서리한테 그러냐? 애가 얼마나 기가 눌리겠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알겠어? 어머님은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전 일을 하다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을 옥상으로 호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게 뭐 별거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편이 아니라 아직도 본인의 부모님에게 독립이 되지 않은 남자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가 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신다고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나 일 많은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어머님 뜻대로 밥 차리고 이모님들 맞이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엄마가? 그래, 그럼. 그냥 이모들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생각해.
뭐 회사 일은 자기 아니어도 돌아가긴 하잖아. 자기는? 그럼 자기는 뭘 할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님 말이 법이야? 그럼 어떡해? 그리고 아들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냥 네가 이해해. 벽창호같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전 정말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결국 그 주말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을 초대했어요. 음식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막상 그 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 잘 대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들이 못마땅한지 이모님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걸 먹으라고 한 거니? 또 뭐 없어? 이게 다야? 아유, 넌 이런 좋은 집 살면서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참나. 아유, 그러게. 집은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런 집에 사니까 언니는 좋겠슈? 발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요새 집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언니랑 우리 조카 힘들었겠네. 조카 며느리는 무슨 복이야? 이런 집에 시집도 오고. 네? 뭐 좋죠. 차린 건 없지만 이모님 많이 드세요. 제가 요리 솜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거라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시어머니한테 배워. 그래야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여자는 무조건 내조를 잘해야 해. 조카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 음식 솜씨 좋고 내조 잘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아주 복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내내하며 자라란 말이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좀 들었는데 말대꾸도 곧잘 한다며? 그럼 못 써. 땡. 황당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욕을 얼마나 하셨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이 집을 본인들이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겼어요. 솔직히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이 가득한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시고 제가 아가씨 때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려고도 했어요. 어머, 조카.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아유,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두면 딱일 것 같은데. 조카 집에는 별로 안 어울린다. 어때? 그래, 이모님 드려라. 어머,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언니네 집에 딱이야. 가져가, 뭐 어때? 우리 아들네 집인데. 아유, 그래도 되나? 다른 것도 골라봐도 되지? 조카 며느리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아주 센스가 있어. 얼마나 돈을 쓰고 돌아다녔는지 아주 집안 곳곳이 여행 기념품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지 뭐. 저리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에휴. 그래도 이런 것도 얻어가고 좋네. 고마워 조카. 가져갈게. 안방에다 두면 딱이야. 예, 너도 골라봐라 어서. 제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들에게 제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함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어머님께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뻔뻔 그 자체였죠. 어머님, 정말 무례하시네요. 제 물건을 왜 함부로 이모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 욕을 하셨으면 이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서 뭐 잘못됐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야? 아니, 네 물건이 우리 아들 물건이고 그럼 내 거나 다름없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니? 너 외동이라 그런지 아주 가족애가 없구나. 애가 어쩜 그리 이기적이야? 아주 나 잡아먹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네 욕할 수 있지. 임금님 없을 때도 욕한다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좀 고분고분 하란 말이야. 넌 안 봐도 훤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 집 가지 않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굳이 제 욕까지 하실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건데 뭐 어쩌겠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주 싹퉁머리 없는 것 좀 봐라. 아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시애밀 내쫓아? 이게 그냥 아주 버르장머리도 더럽게 없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 침을 뱉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제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남편의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나가 그냥. 이 집에서 나 더 이상 너희 집이랑 엮기 싫어. 이게 뭐니 도대체? 어머님 애초부터 나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 나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헤어지자. 깔끔하게 이 꼴 저 꼴 안 보게. 아,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헤어지긴 뭘 헤어져? 그럼 회사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신 못 그러게 할게. 못 그러게 한다고? 진작 그랬어야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부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도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지만 많이 참았어요. 애 가졌다고 남들 다 가지는 앤데 너무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마라. 너 회사에서도 네가 상사라며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애쉬게 해줘. 알겠니? 임신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부려먹지 말란 말이야. 부려먹다뇨, 어머님. 그리고 요새는 남편이 가정적인 게 좋은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부장적이게 그러세요? 그래도 아직 시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 가졌다고 네 서방 피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라. 알겠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다른 집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데 그저 저희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 힘들까봐 저한테 딱 잘라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도 바란 게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에게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낸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욱더 인정받는 하루하루였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 이 집을 어떻게 소개해? 집구석도 작아가지고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 의사인 거. 그래도 원만히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아, 어떡해. 우리 집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게 말이다. 뭐 해주진 못해도 번듯하게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니? 아, 너네 오빠네랑 잠깐 바꿔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하면 되지. 어때? 괜찮지?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말? 아, 신난다. 아, 나 진짜 심란했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 보고 실망할까봐. 근데 세원이가 허락해 줄까? 기겁할 것 같은데? 지가 뭐라고 기겁을 해? 내 아들 집인데 지가 뭔데? 하라면 할 것이지. 됐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저희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이없게도 어머님과 쿵짝이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몰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미 남편감 인사 올 건데 강북의 그 집을 어떻게 오라고 하니?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던데 뭐 해주지 못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집 좀 비워줘. 우리 집 갈 거라. 아, 그러면 되겠네. 뭐 하루 정도 오는 건데. 그래도 강남에 사는 게 보기가 훨씬 좋지.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럴게요. 네? 어머님, 집 보고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 걸러야죠. 그리고 아이 짐이랑 이런 걸 어떻게 옮기라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야? 네가 뭔데 어렵대?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된대잖아. 웃기지 말고 당장 바꿔. 알겠어? 하여간 고분고분이 없어. 고분고분이요? 어머님, 집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시엠이 재량이다. 집 바꿔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데. 하여튼 맘에 안 들어. 그러게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가족끼리 집 좀 바꾸면 어때서? 난 엄마가 여기 집 달라고 해도 줄 거야.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당신 권한 있어? 당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막말로 당신도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저 그동안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들 진짜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어머, 저 눈빛 좀 봐. 아주 잡아먹겠다. 우리 아들이 저런 기에 둘리고 살았던 거 아니야? 아유, 독해가지고. 눈빛 좀 봐. 순간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터졌어요. 정말 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두둔하는 남편조차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과 이젠 함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딸마저도 이런 인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쿵짝이 맞는 두 모자를 잡아 족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확실히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아들 집? 여기 내 집이야. 주인 재량이니 네 아들 데리고 나가. 당신도 나랑 끝인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나가. 뭐? 너 오늘 잘못 먹었냐? 이혼은 무슨?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모자라서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주마. 아주 지잘난 줄 알고 살지? 너 같은 애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알겠어? 버르장머리? 아주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네. 본때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기가 막혀서 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며 그 즉시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의 뺨을 치고 시어머니를 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난투극이 이어졌어요. 결국 호기롭게 덤볐지만 제 기세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자 남편은 이제서야 큰일이 난 것을 직감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아니, 엄마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리고 나도 집 바꾸는 거 없던 걸로 할게.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됐어. 이미 끝났어.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너랑은 애초에 엮이는 게 아니었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너란 놈. 돈 없고 마마보이에 지 엄마라면 벌벌벌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이랑. 애는 내가 키워. 너희 같은 집구석이랑 엮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엄마였어? 우리 애한테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너란 아빠 있을 바엔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런 할머니도 필요 없고 구질구질해가지고 너네 집구석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절대 변할 마음이 안 보이자 남편은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맞은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제가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악을 써대며 저에게 욕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이 소송이 시누이 남편 될 사람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누이는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시누이가 파혼을 당하자 시댁에선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전 오히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업신여기더니 정말 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거짓된 삶으로 시작될 인생, 애초에 빠그러진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아주 파국이었습니다.
그 의사 사이가 뭔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결혼 파탄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아냐고? 그냥 고분고분 12마리나 따르지. 감히 뻗대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네 눈에 피눈물 낼 줄 알아? 어휴, 독한 것.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사람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누가 이기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애초에 의사 집안이랑 이딴 집안이 가당키나 하니? 정신 차려. 당신네는 딱 당신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민폐 그만 끼치고. 저년이? 아주 말대답은. 그래, 아주 끝장을 보자.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회사 상사에 꼴랑 좀 이씨 살았다고 저러는 모양이지? 너 내가 아주 콧대를 더 꺾어놨어야 해. 어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콧대를 세우길? 조신하게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내 해야지.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회사 좀 다니는 게 뭐가 유세라고? 겨우 그 이유였어? 그래. 그러니 평생 이렇게 발전도 없고 없이 사는 거지. 아줌마, 이제 저 없으니 잘 지내보셔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그리고 집이 좀 더 잘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무조건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에게 설설기고 살길 바랬던 거죠. 절대 맞춰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고, 다행히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의사표현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죠. 남편은 저에게 한 달에 양육비를 주어야 했답니다. 결혼한 기간은 꽤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재산 축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고 남편은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의 이혼 소식을 알고 능력 없는 남편을 물류센터로 보내버렸죠.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계속 부딪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자마자 한탄을 하더군요. 네가 회사에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이게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뭐야. 어떻게 내가 물류센터로 갈 수가 있어? 네? 저기요. 저 엄연한 그쪽 상사거든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 공과사는 구분해 주시고 당신같이 모질이한테는 물류센터가 딱이네요. 알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회사 돈 받아갔잖아. 이제 몸으로 보답해야지. 더 이상 말 걸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진짜야, 제발. 그때도 한번 봐줬지 내가. 나 더 이상은 안 참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더라. 그냥 너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그러고 살아.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 끝이 났어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킹맘으로서 정말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죠. 누군가 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평화롭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 제 선택을 존중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딸이 행복해지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싱글맘, 싱글파파 분들이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2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해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2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 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천 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 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메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메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세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와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불만 터뜨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네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 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과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